아니, 이 사람이 다 계획한 거예요. 저는 그냥 따라간 거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당신이 먼저 어머님한테 재산 얘기 꺼냈잖아. 내가 언제 하자고 했어? 그건 당신이 자꾸 요양원 얘기 꺼내니까. 그렇지. 처음부터 이러자고 한 건 당신이잖아. 내가 언제? 나는 그냥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하니까. 그 정도였지. 정신병원까지는 아니었어. 아니잖아. 당신이 먼저 병원에 전화해서 상담받고 방법 찾아봤잖아. 두 분 다 조용히 하세요. 누가 먼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공모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질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냥 당신 말 듣고 흐름 따라간 거지. 당신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그럼 내가 시켜서 했다는 거야? 그럼 당신은 왜 통장 찾으려고 뒤졌는데? 그건 당신이 필요하다니까. 둘 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비열해 보이던지요. 나는 그냥 우리 둘 다 사정이 어려워서 어머님이 나이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했겠지. 근데 왜 지금 나한테 다 떠넘겨? 경찰 앞에서는 다 내 탓. 당신도 똑같이 했으면서? 어머님 통장 찾은 건 당신이잖아. 난 그런 거 손도 안 댔어. 그래도 처음부터 당신이 하자고 했잖아. 병원에 전화한 것도, 보호자 동의로 넘기자고 한 것도 당신 아이디어였잖아. 두 분 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서로 탓한다고 형량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끝까지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평창 근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73 이민희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가며 키웠을 것입니다. 저 또한 남편과 함께 그렇게 했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게 되니 이제는 자식이 재산을 달라고 하다 안 주니까 정신병원에 넣어버리네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봐도 참 기구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제 삶은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인 1952년 아픈 역사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가장 깊은 산골짜기, 그 중에서도 겨우 12가구 남짓한 작은 마을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도해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죠. 그 시절엔 모두가 가난했습니다. 피난민이라는 말조차 사치였던,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던 시대였습니다. 어디 하나 부러울 것도 비교할 것도 없었고 그냥 한 끼 때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던 시절이었죠. 오늘은 무엇을 먹을지 걱정해야 하는 날이 태반이었고 쌀 대신 감자나 옥수수로 배를 채우기 일쑤였습니다. 배고픔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해가 뜨고 지는 자연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그저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밭을 일구는 농부셨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한 톨의 곡식이라도 더 얻기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하셨죠. 어머니는 겨울이면 손가락이 쩍쩍 갈라지고 피가 터지도록 집신을 엮으셨습니다. 새끼 꼬는 소리가 들릴 듯 말 듯 밤늦도록 끊이지 않았고 그 거친 손으로 한 땀 한 땀 엮어낸 집신은 우리 가족의 겨울을 나게 해주는 유일한 희망이자 때로는 시장에 내다 팔아보리쌀 한 되라도 바꿔올 수 있는 귀한 미천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산에 가서 나무를 캐고 콩을 고르고 나무를 다듬고 마을 앞 냇가에서 빨래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냇물은 봄이 되어도 여전히 차가웠고 차가운 냇물에 손을 담그면 손끝이 시리고 아팠지만 불평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손이 빨갛게 부어올라도 그저 묵묵히 제 몫을 해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해가 지면 온 식구가 둘러앉아
고구마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으며 하루의 고단함을 잊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보며 도시의 삶을 막연히 꿈꾸기도 했지만 현실은 늘 녹록지 않았죠. 그렇게 어린 시절을 지나오면서 제가 배운 건 성실과 참는 법이었습니다. 삶은 고단했지만 가족의 온기 속에서 저는 부족함 없이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웠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19살에 저는 돈을 벌어보겠다는 큰 포부를 안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시골에서는 제 미래를 그리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고향을 떠나는 버스 안에서 낯선 도시의 풍경을 보며 설렘과 함께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낯선 도시의 빌딩 숲은 저를 압도했지만 저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두 발과 굳은 의지뿐이었지만 저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밤낮 없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손님상을 치우며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기름때 낀 앞치마를 두르고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면 손은 금세 퉁퉁 불었고 허리가 쑤셔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때 남편을 만났고 몇 해 뒤 결혼을 했죠. 남편은 인쇄소에서 일했는데 손재주도 좋고 책임감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힘들 때면 묵묵히 제 옆을 지켜주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작은 방 한 칸에서 신혼을 시작했고 이듬해 아들 찬수를 몇 년 뒤 딸 은희를 낳아 키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단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병원비 걱정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내 식구가 살아가기 턱없이 부족했기에 저는 아이들을 친척 집에 잠시 맡겨두고 새벽부터 남의 집 허드렛 일을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비탈길을 오를 때면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때로는 배고파하는 아이들에게 먹일 것이 없어 속으로 눈물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아이들의 웃음과 성장이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아들 찬수는 말이 없는 아이였지만 마음이 깊었고 딸 은희는 활달하고 씩씩했습니다. 제가 밤늦게 들어와도 불평 한마디 없이 동생을 돌보던 찬수와 언제나 밝은 웃음으로 저를 맞이하던 은희는 제 삶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둘 다 서울에서 학교 다니며 고생도 많이 했고 덕분에 지금은 제법 괜찮게 자랐습니다. 찬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밤늦게까지 독서실에 틀어박혀 공부하던 아들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은 서울의 어느 구청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딸 은희는 미국에서 산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미국 주재원으로 일하는 사위 따라갔다가 거기서 자리 잡았죠. 명절이면 영상통화로 손주들의 재롱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찹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저를 잊지 않고 챙겨주는 딸이 참 고맙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장성했고 저랑 남편은 은퇴하고 이곳 평창으로 내려왔습니다. 복잡한 도시의 삶보다는 조용한 자연이 그리웠고 마침 남편도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요양 삼아 이곳을 선택했죠. 이 집은 남편이 직접 설계에 참여해서 지은 거예요. 평생 집 한 채 없이 전셋집을 전전하며 살았던 우리는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짓자는 꿈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부터 틈틈이 건축 관련 책을 읽었고 은퇴 후에는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평창의 땅을 보러 다녔습니다.
수십 군데를 돌아다닌 끝에 마침내 이곳의 아늑한 언덕배기를 발견했습니다. 화장실부터 마당 배수까지 모든 것을 남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여보, 이제 좀 쉬어요 하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해도 남편은 그저 허허 웃으며 땀을 흘렸습니다. 살림 미천도 없던 우리 부부가 그나마 제일 애쓴 결과물이 바로 이 집입니다. 저는 이 집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 남편의 땀과 사랑이 배어 있음을 느낍니다. 지금도 여기서 마당을 쓸 때면 흥얼거리던 남편의 휘파람 소리가 제 귓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소리는 저에게 언제나 평온함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선사해 줍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남편과의 사랑과 약속이 담긴 소중한 보물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남편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들이 제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은 어느 해 겨울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저를 떠났습니다. 그때가 제가 55이었어요. 한창 바쁘게 살아온 인생에서 한 발 멈춰 서게 된 그 시점이었죠. 아침에 깨운다고 손을 잡았을 때의 그 손이 싸늘했던 충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장례식 내내 멍하니 앉아 있다가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제 삶의 절반이자 전부였던 남편이 사라지고 나니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습니다. 함께 앉아 밥을 먹던 식탁,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소파, 남편의 채취가 남아있는 옷가지들. 이 모든 것이 저를 끊임없이 슬픔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후로는 혼자였습니다. 처음엔 딸 은희가 저를 미국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엄마, 저랑 같이 가서 사세요. 여기서 혼자 어떻게 지내시려고요? 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남편의 흔적이 있고 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요. 남편과 함께 심은 마당의 감나무, 손수 만든 텃밭, 그리고 저녁마다 함께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던 평상. 이 모든 것이 남편과의 추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제 삶의 뿌리를 뽑는 것과 같았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곳에 남아야 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삶은 고독했습니다. 새벽에 문득 잠에서 깨면 남편이 옆에 없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져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슬픔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소중한 집과 저를 보살펴야 할 자식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강원도 평창의 작은 집에서 남편과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홀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남편에게 안녕을 고하고 밤에는 별을 보며 그리워합니다. 제 삶은 여전히 고단하지만 그 속에는 남편과의 아름다운 추억과 사랑하는 자식들이라는 큰 버팀목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나마 아들 찬수가 명절이면 내려왔고 생일엔 전화라도 해줬죠. 그것만으로도 저는 고마웠어요. 요즘 자식들이 부모를 외면하는 것도 아니까요. 하지만 그 전화 통화도 점점 짧아지더라고요. 처음엔 1시간씩 이야기하던 게 나중엔 엄마 건강하시죠?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5분이면 끝나버리곤 했어요. 며느리 수진이랑은 찬수가 결혼한다고 데려왔을 때 처음 만났어요. 그때가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네요. 찬수가 엄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라며 수줍게 소개했습니다.
수진이는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단정하고 조용했지만 마음이 열려 있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첫인상이 그랬어요. 인사는 정중하게 하는데 눈빛에서 진정성을 찾기가 어려웠달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 속에 감정이 없더라고요. 마치 업무를 처리하듯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처음이니까 어색하겠지 하고 넘어갔죠. 처음엔 나름대로 잘 지내보려고 애썼어요. 수진이 뭘 좋아하는지 찬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입맛에 맞는 반찬을 해주기도 하고 불편하지 않게 조심도 했죠. 찬수가 수진이는 매운 거 못 먹어요라고 하면 김치찌개도 따로 덜 맵게 끓여주고 커피보다 차를 좋아해요라고 하면 좋은 차를 사다 놓기도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은 늘 똑같았어요. 감사합니다라고는 하는데 그 감사가 진심인지 의례적인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어요 라고는 하지만 표정에서는 별다른 감동을 찾을 수 없었죠. 마치 의무감으로 먹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지는 늘 일정한 거리감이 있었고 그 거리감은 시간이 지나도 좁혀지지 않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그래도 제가 말을 걸면 대답이라도 했는데 나중엔 네, 아니요. 이런 단답형으로만 대화가 끝나버리곤 했어요. 결혼 초반 몇 년은 그럭저럭 명절 때 내려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사진도 함께 찍곤 했어요. 그때 찍은 사진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보면 며느리도 웃고 있긴 한데 그 웃음이 어색해 보여요. 마치 카메라 앞에서 억지로 웃음을 짓는 것 같달까요? 아들은 그런 걸 못 느끼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느끼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참았어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며느리는 점점 말이 줄었고 명절에도 피곤하다, 바쁘다 핑계를 대며 일을 피하곤 했죠. 처음엔 정말 피곤한가 보다 했어요. 요즘 직장 다니는 여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요. 그래서 수진아, 피곤하면 쉬어. 내가 할게라고 했더니 정말로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항상 머리가 아파요, 몸이 안 좋아요라는 핑계로 빠지곤 했죠. 처음엔 정말 아픈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만 없으면 멀쩡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며느리가 아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감싸기 바빴습니다. 제가 수진이가 요즘 말이 없네라고 하면 어머니, 수진이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에요라고 하고 명절 때 음식 만들 때 좀 도와주지라고 하면 요즘엔 다들 이렇게 살아요. 예전 방식은 좀 허례허식이 많죠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들이 저한테는 가끔 너무 낯설게 들렸어요. 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언제부터 찬수가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요? 예전엔 그래도 제 편을 들어주곤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수진의 대변인이 된 것 같았죠.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일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나는 구시대 사람이고 내 생각은 틀렸다는 뜻인가요? 물론 저도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알아요. 며느리가 시댁에서 일 다 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거. 여자도 직장을 다니고 자기 일이 있다는 거 말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 밑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니까 며느리한테 그런 걸 강요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존중은 남아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인사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그냥 남처럼 지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저 가족처럼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도 너무 큰 욕심이었을까요? 어느샌가 저는 점점 작아졌고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수진아, 이거 어때? 라고 물어보기 전에 먼저 찬수 눈치를 보게 되고 뭔가 부탁하고 싶어도 괜찮을까? 하고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며느리의 눈빛엔 늘 불편함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그 눈빛이 또 뭐라고 하려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눈빛을 받으면 하려던 말도 목구멍에서 막혀버리곤 했죠. 아들은 그런 눈빛에 더 집중하더군요. 제가 며느리한테 뭔가 말을 하면 아들이 먼저 며느리 표정을 살피고 불편해하는 것 같으면 바로 제지하곤 했어요. 엄마, 수진이 피곤해 보이니까 나중에 이야기해요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내 집에 아들 부부가 오면 눈치를 보며 살게 된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분명히 제가 이 집의 주인인데 언제부터인가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어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으려고 살았고 실제로도 이 집 외에도 시내에 아파트 한 채가 더 있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일부 땅을 정리해서 상가를 하나 사서 월세를 받도록 해놓았습니다. 용돈도 안 받고 병원비도 스스로 내고 그렇게 독립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느 노후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냐는 아들의 말에 저는 평소처럼 별 뜻 없이 흘려 말했습니다. 이 집이야 뭐 오래돼서 별로 값도 안 나가겠지. 그래도 시내에 하나 있는 상가랑 합하면 노후 준비치고는 괜찮게 모아둔 셈이지.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어요. 그때 찬수와 수진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명절과 제사, 생일 때는 아들 부부가 꼭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어머니, 그 상가는 요즘 시세가 얼마나 해요? 이 동네도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집값도 꽤 나오겠네요 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묻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관심이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가진 것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며느리는 어느 날 이런 말까지 했어요.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는 게 위험하니까 미리미리 정리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찬수 씨도 나중에 걱정 없이 모실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어찌나 또렷하게 들리던지요. 정리해라는 말이 곧 넘겨라는 뜻 같았어요. 조용히 생각해 보니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과 시내 상가 가격을 합하면 대충 계산해도 7억이 넘겠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아들과와 며느리의 태도는 조금씩 더 이상해졌어요. 며느리는 종종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이 집 관리하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요양원도 알아볼 겸 앞으로를 생각해 봐야 해요. 아들은 그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예전엔 엄마 힘드시죠? 라며 걱정하던 아들이 이젠 엄마 이 집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는 식으로 변해 있더군요. 대놓고 묻는 날도 있었어요. 저는 늘 똑같이 대답했어요. 그냥 내 명의로 돼 있지. 아직 정할 것도 없고. 하지만 그 이후로 더 노골적인 말이 오갔어요. 어머니, 그럴 바엔 지금이라도 우리 이름으로 해두세요. 그래야 우리가 더 잘 모실 수 있어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런 건 미리 정해놓는 게 서로 마음 편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나를 걱정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가진 것, 내가 일생 모아온 것 그걸 지금이라도 손에 넣으려는 거구나. 그 즈음 아들이 주말에 서울에서 오더니 이상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봄날 오후 늘 하던 대로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엄마 나 사실 이번에 회사에서 구조조정에 걸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10년 넘게 구청에 다닌 공무원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공무원은 절대 안 잘릴 거라 믿었죠. 나라에서 주는 안정적인 직업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구나 싶었죠. 어쩌다 그 잘 다니던 직장을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부서 통폐합이래. 사실 작년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어. 요즘 공무원도 영원한 게 아니라더니 정말 이런 일이 생기네요. 그래서 수진이랑 생각 중이야. 그냥 이번 기회에 작은 사업 하나 해볼까 하고, 카페나 아니면 작은 음식 장사라도. 그의 말 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어설픈 기대감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당했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며느리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를 계산적인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지금 사는 아파트도 너무 좁고 사실은 이참에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가야겠다고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시내 상가 있잖아요. 거기 그냥 방치하고 계시잖아요. 시골에 계신데 그게 뭐 필요하세요? 저희가 그걸로 사업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확실했어요. 제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마련한 상가. 그것은 남편과 저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어요. 왜 그걸 팔아? 아직 멀쩡하게 있는데. 그러자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어요. 요즘은 요양원도 시설 좋고 어머님처럼 나이 드신 분들 편하게 모셔드리는 데 많아요. 혼자 시골에 계시면 병원 가기도 힘드시잖아요. 저는 제가 아프지도 않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벌써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벌써 요양원 이야기를 하니? 어머님, 저희도 사업 시작하면 바빠질 거예요. 자주 내려올 수도 없고요.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면 오히려 저희도 안심이고 어머님도 더 편할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들은 제가 불편한 존재가 된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저라는 존재보다 제가 가진 것, 그 재산이 더 필요했던 거죠. 마치 저를 돈주머니 취급하는 것 같아 모욕감이 들었습니다. 난 그런데 안 갈 거다. 죽어도 이 집에서 살 거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니 아들은 눈을 피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얼마나 걱정되니까 그러는 건데. 걱정? 그 사람들 눈에서 저는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짐으로 보이는 게 분명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딘가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는 요양원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꼭 이런 식이었어요. 요즘 요양원, 호텔처럼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노후에 외롭게 혼자 사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어머님, 아프시면 저희가 내려올 수도 없는데 그러다 큰일 나면 어떡해요. 늘 그런 말들로 저를 몰아붙였어요. 그들의 걱정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이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들이 걱정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저를 여기서 떼어놓고 싶다는 속내처럼 느껴졌어요. 제 소중한 집과 상가를 빼앗고 싶어 안달난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대놓고 이런 말까지 했어요.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이 집도 낡았고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이 집 처분해서 아파트로 옮기고 상가 정리해서 사업 시작하면 어머님은 그냥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서로가 다 편한 거죠. 나는 아직 멀쩡해. 요양원은 너무 이른 소리야. 며느리가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을 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도 또렷이 기억났습니다. 필요한 물건은 딱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매일 쓰는 돋보기 안경은 거실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늘 읽는 성경책은 협탁 옆에 두었습니다. 가계부가 들어있는 작은 함은 부엌 서랍 맨 위에 두었습니다. 제 기억은 항상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 부부가 내려오면 꼭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부엌 서랍 맨 위에 넣어둔 통장이 없어졌습니다. 안방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인감 도장이 사라졌습니다. 여기 뒀는데 왜 없지?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늘 어머님, 건망증 아니세요? 여기에 둔 적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너무 단호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도 헷갈렸습니다. 잘못 기억하는 건가, 정말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내려오는 날이면 꼭 뭔가 하나씩 없어졌습니다. 휴대폰, 안경, 통장, 도장도 없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까지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직접 넣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제가 물건을 찾으며 당황해하면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때부터 저를 건망증 환자로 몰아갔습니다. 자꾸 건망증이라 하니 저 스스로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나 정말 치매 초기인가 불안해졌습니다. 마을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이상해. 자꾸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 라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들은 한참 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직 그렇지 않아. 고스톱도 치고 음식도 잘 만드는데 우리 또래 중에도 기억력 좋은 편이야. 얼마 전에도 시장 가서 계산도 척척 잘만 하더구먼.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속엔 불안이 커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집안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긴 통장, 여긴 도장, 여긴 열쇠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렇게 해두면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건망증이 심해진 것이라면 포스트잇이 도움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스트잇조차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루는 거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금반지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제 생일 선물로 준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받은 비싼 선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끼지도 않고 고이 간직하던 반지였습니다. 온 집안을 뒤졌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며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엄마 금반지 본 적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아니, 무슨 반지? 라고 답했습니다. 거실 서랍에 넣어뒀는데 없어졌어. 라고요. 며느리가 옆에서 그 말을 듣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어딘가 잘못 두신 거 아니에요? 요즘 기억이 좀 흐트러지신 것 같던데. 그 말이 어찌나 또렷하게 들리던지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두는 걸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는 걸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혼자 있을 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혼자 있을 때는 모든 게 잘 돌아갔습니다. 아들 부부만 내려오면 꼭 문제가 생겼어요. 머릿속에서 기억이 지워지고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제가 아무리 말해도 엄마 병원 가보라는 말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 안 곳곳에 조그마한 CCTV를 설치했습니다. 부엌, 거실, 안방 문 쪽, 대문 앞까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설치했습니다. 물론 아들 부부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분명히 방해할 게 뻔했으니까요. 제가 이 사실을 알리면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CCTV를 훼손할 것 같았거든요. 설치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뭐가 없어졌는지, 누가 만졌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불안감에 휩싸였던 마음 한구석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얼마 뒤 아들 부부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죠. 며느리는 이전보다 더 노골적으로 저를 몰아붙였어요. 며느리의 눈빛은 마치 제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으려는 듯 이글거렸어요. 어머님, 요즘 요양원 잘 되어 있어요. 편하게 지내시고 우리도 안심하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어요. 나는 괜찮다니까 자꾸 왜 그래. 나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제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고 뒤척였어요. 며칠 전 설치한 CCTV 영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폰 앱을 켰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영상을 재생했죠. 화면 속에는 아들 부부가 집을 나선 뒤의 모습이 보였어요. 집안은 고요했지만 제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나타났죠. 역시나 며느리가 안방 문을 몰래 열고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손은 망설임 없이 통장 서랍, 도장 서랍, 그리고 제가 아끼는 귀금 속 서랍까지 뒤지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행동은 너무나 능숙하고 거침없어 마치 오래전부터 해온 일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려 귀까지 울렸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제 피땀 어린 재산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탐내는 며느리의 모습에 몸서리가 쳐졌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옆에서 아들이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들은 아내의 행동을 묵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시하는 듯 보였죠. 얼굴에는 어떤 죄책감이나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빨리 찾아봐. 엄마 정신 상태 안 좋다고 병원 데려가서 조치만 받으면 우리가 관리인 되는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영상에서 또렷이 들려왔어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 목소리가 제 심장을 칼로 쑤시는 것 같았죠.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잔인한 말들은 제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냈어요. 이 집만 해도 3억은 넘고 상가까지 합치면 7억 넘지. 당신도 이젠 그만 좀 눈치 봐.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을 찢던지요.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내 눈앞에서 제 귀에 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니.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제 삶의 전부였던 아들이 저를 돈으로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제 아들이 저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가 쳐졌어요. 그들은 저를 병원에 가두고 제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흐르는 눈물을 닦을 힘조차 없었죠. 며칠 뒤 수진이 또 집 서랍을 뒤졌어요. 이번엔 아예 대놓고 물건을 찾았어요. 마치 제가 순순히 내놓기를 바라는 듯한 태도였죠. 며느리의 뻔뻔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는 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서랍을 뒤지며 도장을 찾아냈어요. 어머님, 도장 좀 보여주세요. 요즘 그런 거 미리 맡겨놔야 나중에 덜 번거로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태연했어요. 제 속은 이미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내 도장이 왜 필요하니? 제가 묻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나중에 헷갈리지 말고 미리 준비하자는 거죠. 어머님도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나의 아니가 아니었어요. 결국 며칠 뒤 아들이 말을 꺼냈어요.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이 담담하게 말했죠. 엄마 사실 우리가 이번에 상담 받았어. 제 심장이 다시 쿵 떨어졌어요. 무슨 상담? 저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신과. 엄마가 요즘 기억력도 안 좋고 좀 이상하시다고.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는 게 좋대. 그의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듯 했어요. 엄마 자꾸 물건 없다고 하고 같은 말 반복하고 스스로도 헷갈리잖아. 우리가 다 이해해. 아들의 말에 화가 났지만 아직은 제 속내를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곁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님, 그게 요즘은 다 정상적인 절차예요. 혹시라도 진짜 아프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걸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마치 저를 위하는 척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정신과 의사라는 사람과 찾아왔어요. 낯선 남자의 방문에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대문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제 심장을 더욱 조여왔죠. 이민희 씨 맞으시죠? 아드님이 어머님 걱정이 많아서요. 간단한 검사만 해보려고요. 그 남자는 친절한 척했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차가운 기운을 느꼈어요. 난 병원 갈 일 없어요. 돌아가세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찬수는 그 의사를 붙들고 말했어요. 엄마, 그냥 잠깐 검사만 받아봐. 그래야 우리도 안심하잖아. 아들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듯한 가식이 묻어 있었어요. 내가 안심하려고 나를 병원에 보내겠다고? 저는 소리쳤어요. 대문 밖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그들을 보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제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지는 듯 허무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대문도 이중으로 잠그고 CCTV도 다시 확인했어요. 혹시라도 그들이 밤에 찾아올까봐 잠조차 제대로 이룰 수 없었죠. 아들은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좀 심해요. 강제 입원 절차 알아봐 주세요.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어요. 이 모든 것이 마치 악몽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보호자 동의로 가능하니까요. 의사의 대답은 제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딸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을 꺼내기도 힘들었어요. 은희야, 엄마가 요즘 너무 이상한 일들을 겪고 있어.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목소리가 떨려? 딸아이는 제 말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금방 눈치챘어요. 그래서 천천히 설명했어요. 찬수랑 수진이가 엄마를 자꾸 요양원에 보내겠대 하니 이제는 정신병원까지 이야기하더라. 뭐? 정신병원? 은희는 놀라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가 왜 그래? 도대체 왜? 저는 차마 아들이 내 통장, 도장을 몰래 뒤지고 CCTV에 찍힌 일까지는 다 말 못했어요.
너무 수치스러웠거든요. 그저 조심스레 말했어요. 뭐가 이상해, 자꾸 내 물건이 없어지고. 헷갈리는 게 아니라 누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내 오빠가 나 여기서 이상한 일 당할까봐 무서워. 은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함을 알아챈 듯 했어요. 알겠어, 엄마. 걱정 마. 내가 귀국할게. 지금 여기는 낮인데 오늘 김서방 오면 얘기하고 내일 아침 비행기 타고 갈게. 그 말을 듣는데도 저는 불안했어요. 은희야, 찬수가 내가 오는 거 알면 뭐라 할 거야. 아니, 먼저 오빠한테 전화해 볼게.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건지 듣고 싶어? 그렇게 전화를 끊은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은희가 다시 전화했어요. 목소리는 더 심각해져 있었어요. 엄마, 오빠랑 통화했는데 오빠 말이 너무 어이없어. 뭐라는데? 엄마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어쩔 수 없다네. 엄마가 그러는 거 다 나중에 우리한테 짐이 된다고.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정말 그렇게 말했어? 응. 내일 내가 가는 것도 말렸어. 오히려 엄마가 더 흥분할까봐 안 오는 게 낫다고. 말이 돼, 엄마? 딸아이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갈게. 거기 가서 엄마 데리고 나올 거야. 절대 오빠 맘대로 안 둘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에 겨우 숨을 돌렸어요. 그렇지만 그날 밤 저는 여전히 불안에 떨며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이 집에서 내 아들과 며느리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숨죽이며 두려움에 떨며 새벽을 기다렸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믿을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며칠 뒤 새벽 4시쯤이었을 거예요. 깊은 잠에 빠져있던 저를 깨운 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되었고 점점 더 거세졌죠. 이민희 씨, 문 열어주세요.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 낯선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왔다고? 새벽에?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잠옷 차림으로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어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려 했지만 어둠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세요? 무슨 일이에요? 응급실에서 나왔습니다. 가족분이 요청하셔서 왔어요. 창문으로 몰래 내다보니 흰 가운을 입은 남자 둘, 그리고 아들 부부가 서 있었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저 사람들이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지 이제는 너무도 뻔히 보였으니까요. 문 열어주세요. 시간이 늦었으니 빨리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강압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전혀 환자를 걱정하는 의료진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업무를 처리하러 온 사람들 같았죠. 엄마, 그냥 병원에서 간단히 검사만 받으면 돼. 너무 거부하지 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병원에 가야 하니? 나는 아픈 데가 없어. 요즘 엄마 이상하잖아. 자꾸 물건 잃어버리고 똑같은 말 반복하고. 그 순간 그들이 계획한 게 이거구나 확실히 알았어요. 날 강제로 입원시키고 보호자 동의라는 이름으로 내 모든 걸 가져가려는 거.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며느리가 그동안 저를 피하고 거리를 둔 것도, 아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간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저는 곧장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자물쇠를 제대로 채우기도 어려웠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밖에선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더 심각하게 보여요. 저희가 어머님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위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몰아붙이나요? 새벽에 정신병원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강제로 끌고 가는 게 나를 위한 일이라고요.
어머님, 문 열어주세요. 안 그러면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내 집에서 내가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계속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민희 씨,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분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찬수야,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찬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결국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 단단한 걸로 문을 부수는 소리였어요. 저는 방 안에 숨었고 누군가 방문 손잡이를 억지로 돌리고 있었어요. 이민희 씨, 저희는 도와드리러 온 겁니다. 거부하지 마세요. 도와달라니 누굴 위해서? 저는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다가오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찾아봐요. 저 안에 틀림없이 숨어 있을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찾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며느리가 맞나 싶었어요. 그 순간 방문이 열리고 찬수의 얼굴이 들이밀었어요. 엄마 이러지 말고 나와. 찬수야, 내가 어떻게. 그 눈빛엔 한 톨의 죄책감도 없었어요. 마치 귀찮은 일을 처리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내가 기른 아들이 맞나 싶었어요. 엄마, 이렇게 하면 더 힘들어져. 그냥 순순히 따라와. 찬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는 아픈 거야. 치료받아야 해. 그 말을 하는 아들의 표정은 너무나 담담했어요. 결국 두 남자가 저를 끌어냈어요. 놓아요. 놓으라고요. 찬수야, 도와줘. 몸부림쳤지만 그들의 소나기를 뿌리칠 힘이 없었어요. 나이든 여자 혼자서 젊은 남자 둘을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진정제를 놓겠습니다. 팔에 찌르는 듯한 느낌, 무언가 주사를 놨어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눈앞이 희미해졌어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며느리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이제 다 끝났네. 저 집문서 어디 숨겼는지 찾아봐야겠어. 통장이랑 도장도 찾아야 해. 어차피 치매 진단서 나오면 모든 게 우리 거야.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렸지만 몸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마치 악몽을 꾸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현실이었어요. 잔인한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게 어둠으로 가라앉았어요. 눈을 뜨니 하얀 방, 창문에는 쇠창살. 여기가 어디인지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문득 떠올랐어요. 정신병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팔에는 주사 자국이 남아 있었고 머리는 무겁고 어지러웠어요.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고 온몸이 무거웠어요. 조금 있다가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어요. 이민희 씨, 여긴 안전한 곳이에요. 가족분들이 걱정이 많으세요. 가족? 날 여기 가둔 게 걱정이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증상이에요. 약 드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절망했어요. 누구도 여기선 내 말을 믿어주지 않겠구나. 그저 약을 먹이고 무력하게 만들겠구나.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닌데 여기서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거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약은 몰래 변기에 버렸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으니까요. 정신병원에서 나가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첫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때 한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잠이 안 와요? 네, 여기가 너무 낯설어서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돼요. 그 간호사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눈빛이 따뜻했고 진짜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혹시 억울한 일이 있으세요? 네. 왜 그런 말씀을?
표정을 보니까 다른 환자분들과 좀 달라 보여서요. 그 간호사 이름은 김수정이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5년째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 정말 억울하게 들어온 분들이 많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래요. 정말요? 가족들이 재산 때문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수정 간호사와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희망이 생겼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할머니, 조심하세요. 여기서 너무 큰 소리로 억울하다고 하면 더 심한 약을 놔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순응하는 척 하면서 기회를 봐야 해요. 며칠이 지나면서 병원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아침 7시에 기상, 8시에 아침 식사, 오전에 간단한 활동, 오후에 휴식. 규칙적인 생활이었지만 자유가 없는 생활이었어요. 식사 시간에 밥을 가져다 주는 아주머니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중 한 분이 박순례 아주머니였어요.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이 병원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여기 처음이세요? 네, 억울하게 들어왔어요. 아이고, 또 그런 분이 오셨네요. 순례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여기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멀쩡한 사람들을 가족들이 돈 때문에 가둬놓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많나요? 많고 말고요. 제가 여기서 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런 분들을 수없이 봤어요. 순례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작년에도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들이 집을 팔려고 여기 가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결국 못 나가시고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정말 억울하시면 기회를 봐서 나가세요. 어떻게요? 이 병원 경비가 생각보다 허술해요. 특히 새벽 시간대에는 더 그래요. 또 다른 아주머니인 김영자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할머니, 여기 간호사들 교대 시간 알아두세요. 언제인가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허술해요. 그때 순찰도 뜸하고요. 영자 아주머니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1층 서쪽 끝에 비상구가 있는데 그쪽 CCTV가 고장났어요. 정말요? 네, 몇 달째 고장인데 고치지 않고 있어요. 돈이 없다나 뭐라나. 이런 정보들을 들으면서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며칠 더 관찰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같은 병실에 있던 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 이름은 최정자 할머니였어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눈빛이 또렷했어요.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정도 됐어요. 당신은? 일주일 됐어요. 억울하게 들어왔어요. 정자 할머니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저도 딸이 남편이랑 짜고 여기 가뒀어요. 제 통장을 노리고 있거든요. 정말 그런 일이 많네요. 여기 환자 중에 절반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진짜 치료가 필요한 사람보다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이 더 많아요. 정자 할머니는 이 병원의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어요. 간호사들도 다 알아요. 하지만 가족이 동의서에 사인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영영 못 나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위험해요. 며칠 더 지나면서 병원의 일과를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새벽 3시에 간호사 교대가 있고 그 시간에 약 30분 정도 감시가 느슨했습니다. 순찰도 그 시간에는 거의 없었고요. CCTV도 1층 서쪽 비상구 쪽은 정말 고장이 나 있었어요. 수정 간호사가 몰래 알려준 정보도 도움이 되었어요. 할머니, 정말 나가고 싶으시면
목요일 새벽이 좋을 것 같아요. 왜 목요일인가요? 그날 야간 근무자가 가장 적어요. 그리고 원장님도 출장 가세요. 드디어 결심했어요. 다음 목요일 새벽에 탈출하기로. 하지만 혼자서는 무서웠어요. 정자 할머니에게 같이 가자고 했어요. 할머니, 저랑 같이 나가요. 아니에요. 저는 다리가 아파서 멀리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신만이라도 나가세요. 그리고 이런 일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목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10분. 교대 시간이었고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인수인계를 하느라 바빴고 환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들키면 끝이라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복도를 따라 조용히 걸었어요. 간호사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찾았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1층에 도착해서 서쪽으로 향했어요. 순례 아주머니가 알려준 비상구를 찾아야 했어요. 복도 끝에 비상구가 보였어요. 정말로 CCTV가 고장 나 있었고 빨간 불이 깜빡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상구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B- 하는 소리가 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자유의 냄새였어요. 밖으로 나오니 병원 뒤편이었어요. 숲이 보였고 영자 아주머니가 말한 대로 숲을 지나면 마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병원복 차림으로 슬리퍼만 신고 있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숲으로 뛰어들었어요. 가지에 긁히고 돌부리에 넘어지고 병원복 차림으로 맨발로 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대로 잡히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숲을 헤매며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뛰었을까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마을의 불빛이 보였어요. 드디어 마을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마음 놓을 틈도 없이 떨리는 손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았어요. 저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분이 놀라며 핸드폰을 건네주셨어요. 손이 떨려 제대로 번호를 누르지도 못했지만 겨우 112에 연결할 수 있었어요. 저 정신병원에서 도망쳤어요. 강제로 납치당했어요. 도와주세요. 경찰이 금방 출동하겠다고 했어요. 그 몇 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혹시 병원에서 사람들이 쫓아올까봐 계속 뒤를 돌아보며 떨고 있었어요. 경찰차가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경찰관이 다가와 물었지만 저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고 너무 무서웠거든요. 저를 아들이 며느리가 정신병원에. 말이 중간중간 끊어졌어요. 경찰관은 제 상태를 보고 일단 경찰서로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른답게 참고 살아왔고 웬만한 일에는 눈물도 흘리지 않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평생 쌓아온 자존심도 체면도 모두 무너져 내렸어요. 경찰은 제 말을 믿기 힘들어하는 눈치였어요. 이민희 어르신, 혹시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하신 상태가 아닌가요? 가족분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셨는데 어르신이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또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건가 싶었어요. 그 말에 저는 필사적으로 설명했어요. 아니에요, 제정신이에요. 제 집에 CCTV를 설치해뒀어요. 거기 다 찍혔어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뭘 했는지 그 정신병원 직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찍혀 있다고요. 새벽에 강제로 집에 들어와서 저를 끌고 갔어요. 주사도 놨어요. 그게 다 증거로 남아있을 거예요. 경찰이 그제야 태도를 바꿨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집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CCTV 영상을 먼저 확인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제 집에 갔다는 소식들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혹시 영상이 삭제되었거나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어요. 그럼 정말 미친 할머니가 되는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CCTV 영상을 확인한 경찰이 다시 돌아와 말했어요. 이민희 어르신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다. 영상 속에 며느리분과 아드님이 통장을 찾고 정신병원 직원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그 사람들 절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이미 약도 났어요. 그게 다 찍혀 있을 거예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영상에 다 있습니다. 병원 직원이 주사 놓는 장면도 있고요. 보호자라는 명목으로 어르신을 속이려던 계획도 다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4시경에 강제로 집에 침입해서 어르신을 끌고 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내 말을 믿어주는구나.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구나. 경찰은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여러 질문을 했어요. 어르신,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었나요? 아드님과 며느리분의 평소 행동에 이상한 점이 있었나요? 정신병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피하기 시작한 것부터 아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간 것까지, 그리고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 탈출 과정까지 모든 걸 다 이야기했어요. 그때 딸 은희가 경찰서에 도착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저를 꼭 안았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 연락도 안 되고 너무 걱정했어. 은희야, 내가 와줘서 고맙다. 서럽고 억울했던 마음이 그 순간에 다 터져버렸어요.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오빠가 엄마를 병원에 모셨다고 연락이 왔는데 면회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병원에 전화해 봤는데 정신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정신과에 입원할 이유가 없는데 이상해서 계속 연락했는데 오빠는 전화도 안 받고. 딸의 말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어요. 아들은 딸에게까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자기 동생에게도 진실을 숨기고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경찰은 그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정신병원 직원 전원을 긴급 체포했어요.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에 해당합니다. 강제 입원, 재산 탈취 시도까지. 일단 구속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불법 감금, 사기, 의료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던 마음이 조금씩 다시 세워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경찰은 빠르게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각종 서류, 통장 복사본, 며느리가 미리 작성해둔 명의 이전 서류, 그리고 CCTV 속 모든 증거, 그 모든 것들이 아들과 며느리의 계획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이미 몇 달 전부터 정신병원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저를 서서히 몰아갈 계획을 짜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치매 초기 증상으로 몰아가고 보호자 동의로 강제 입원. 그렇게 되면 상가도 집도 통장도 모두 자기들 손에 넘어오는 구조였어요. 경찰이 보여준 며느리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고
경악했어요. 시어머니 치매인 척 연기하게 만들어야 함. 병원비 명목으로 통장 관리권 넘겨받기. 진명의 이전 서류 미리 준비해 둘 것. 이런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아들과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요양원 보내는 것보다 정신병원이 나을 것 같아. 어차피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살아야지. 이런 말들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도 사정이 어려워서 엄마도 이제 나이 들었으니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계획을 세웠고 저는 그냥 따라한 거예요. 그토록 힘들게 키운 아들이 결국 제 나이와 재산을 핑계 삼아 저를 없애려 한 거였어요. 심지어 자기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며느리 탓만 하고 있었어요. 정신병원 측 조사에서도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이런 식으로 강제 입원시키는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가족들이 돈을 주고 멀쩡한 노인들을 입원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병원 측도 돈벌이가 되니까 묵인하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병원장은 불법 강제 입원과 의료법 위반으로 구속됐고 아들, 며느리는 재산 탈취와 노인 학대, 강제 감금 미수 혐의로 구속됐어요. 재판 과정에서 아들이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때 정말 돈이 급해서 수진이가 자꾸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변명만 하더라고요. 모든 게 끝난 뒤 저는 조용히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마당에는 작은 국화꽃이 피어 있었고 그 평범한 풍경이 어찌나 고맙고 소중하게 느껴지던지요. 아들과 며느리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저는 결국 제 이름으로 된 집과 상가, 통장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어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건 저는 저 자신을 지켰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로요. 추석이 돌아왔지만 더 이상 아들 부부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 대신 저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눈 친구들과 함께 소박하지만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걸요. 진짜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이라는 걸요. 혹시나 아들, 며느리가 다시 찾아온다면 그때는 남처럼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재산은 이미 딸 명의로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들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저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